오늘 그 인문학 세미나 첫 번째 그 발표를 맡은 그 경기대학교 사학과의 박윤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코로나 시대의 인문학의 고민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큰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코로나19가 묻고 의료 인문학이 답하다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있는 책입니다. 지난 5월 말쯤에 출간이 됐고요. 출간한 곳은 경희대학교 HK 플러스 통합의료인문학 연구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 연구단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연구단의 목표는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의과대학에서 많이 활용되는 학문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학의 관점에서 의학이라고 하는 소재를 활용을 해서 인문학의 경계를 좀 확대시키자라고 하는 목표하에 이제 작년 5월에 출범이 됐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다른 곳이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1월달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 연구단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사실상 정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젠다가 의료 인문학이고 따라서 코로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료를 출발시킨 질병이 지금 이렇게 한국 사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전 세계를 고통에 몰아넣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혹은 해답은 제시할 수 없을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인문학자들의 고민이나 질문이 좀 제기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 그것들이 모아진다라고 한다면 이 제목에 나와 있듯이 데카메론이 14세기 패스트의 시대를 생생하게 증언했듯이 우리도 아마 2020년에 3월, 4월에 한국을 좀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목표하에서 이 책을 저술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 연구단에 한 20명 정도 이제 일반 연구원과 연구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원고지 한 25매 정도의 글을 한 2편씩 써서 이제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그 중에 이제 한 꼭지 정도씩을 각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읽은 연구 보조원들이 그와 관련된 좀 이제 질문을 하는 걸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지난 9월부터 이제 이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이제 윤은님을 올린 의료인과 카웨나슨 의료인은 다른 사람인가라고 하는 제목의 글로 이제 이 책에 이제 한 꼭지를 썼는데 그와 관련된 동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고 계속 이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아까 전제했듯이 여기 나와 있는 글 중에서 과연 2020년 3월과 4월 동안 저희 연구단에 있는 인문학자들 주로 이제 문사철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질문을 던졌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발견입니다. 찾을 수 있는 건 거기 나와 있듯이 이제 새로운 연구 주제인데요. 저희 연구단에 이제 언어학을 공부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좀 말에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저희 연구단의 그 선생님은 요즘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연구 주제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만들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너무나 지금 이제 익숙해진 이제 확진자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살이 찌면서 이게 이제 확진자가 됐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잘 알다시피 2월 말 정도에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이제 비제도권 교회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 환자가 확진이 되면서 이게 이제 살천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초에 이제 이태원 발 감염이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이게 이제 춘천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책 출간 이유긴 합니다만 이제 8월 25일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자 이제 우파 좀비 그래서 이제 우좀 그다음에 그걸 주도한 정광훈 목사 이제 미치광은 이런 식으로 했고요. 최근에 이제 마스크가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턱스크라고 하는 사실 이제 마스크의 맞자가 이게 입맞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다 턱자를 붙였고 턱스크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비말 이건 너무나 이제 유행한 단어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새롭게 쏟아지는 어떤 단어들을 감당하기조차 힘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이분이 새롭게 코로나 시대에 발굴된 그 단어들만 가지고 거의 한 10여 쪽의 글을 쭉 정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조사만 붙여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코로나는 한국 사회의 어떤 발견,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게 되는, 새로 제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이 책에서 제가 찾아낸 건 재발견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회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2월 말이 지나면서 이제 한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거의 확진자가 900명대까지 거의 1000명대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그때 이제 그 모든 세계가 한국의 문호를 다 제한했죠. 입국 제한이라든가 차단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한국은 위험한 나라가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3월을 지나면서 흔히 지금은 이제 K 방역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조기 진단, 그 다음에 조기 차단, 그 다음에 조기 찾기죠. 그러니까 빨리 찾고 빨리 검진하고 그 다음에 빨리 차단하는 이런 식의 이제 한국식 방역 모델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선택했던 적극적 락다운이라고 하는 봉쇄를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외국 언론의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서 한국식 모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식 모델의 내용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하는 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죠.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미국의 주요 언론들과 이렇게 쭉 인터뷰를 하면서 도대체 한국식 방역이 왜 이렇게 성공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수하기 시작을 했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외국에서 학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한테 요청을 했던 기억이 이제 3월, 4월의 기억입니다. 저희 그 연구단에 이제 서양 고대사를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강경화 장관의 이게 이제 BBC에서 그 앤드류 마라고 하는 아마 굉장히 유명한 시사 기획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강경화 장관이 얘기했던 한국식 이른바 K 방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듣고 나서 문득 본인이 공부했던 서양 고대사를 이렇게 연역시켜 왔을 때 그러니까 BC 5세기죠. BC 5세기 고대 그리스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페리클레스의 이른바 추도 연설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야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방역 기본 원칙은 개방성, 투명성 그리고 정보의 충분한 공개 이게 투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는 시민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한다. 또한 우리 대중은 까다롭고 정부의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나는 이것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의 열쇠이자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민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오히려 정부에게 요구하는 이른바 민주주의적인 원칙 하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성공의 열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게 한국에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은 아니고 밑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이 개방성과 투명성을 국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공동체 확대하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당시 이제 BC 5세기 고대 그리스는 스파르타와 이른바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전쟁을 벌였고 당시 이제 아테네 국민들은 정말 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었을 때죠. 그때 이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정치가가 전쟁 과정에서 사망한 전몰자들을 추도하는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는 소수자가 아니고 다수자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가 통치되기에 우리 정치를 민주정치라고 부릅니다. 우리 도시는 세계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방성과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남을 돕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믿고 아무 어려움 없이 도와줍니다. 이게 고대 그리스만의 한정된 원칙이 아니고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강경화 장관의 어떤 K 방역의 실체와 연결된다라고 이 선생님은 이야기를 한 거죠. 한국이 고대 그리스와 비교가 되는 거죠. 세계 민주주의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른바 서양 문명의 요람인 고대 그리스와 한국이 비교되는 정말 초유의 경험을 3월, 4월에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한국 역사상 한국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낳는 거죠. 신문에 나와 있는 한 칼럼에 보면 한국인이어서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유의 경험인 거죠. 그리고 저희 연구단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것이 그렇게 맥락이 없는 평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죠. 1950년대 중반에 이제 대학을 입학했던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는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당신의 경험을 쭉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이제 아마 이 양반이 5학번인가 그런데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말렸죠. 물론 당연히 말리죠. 사학과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하니까 누구나 다 말리는 거죠. 그건 뭐 이분이 아마 5학번이니까 50년대 후반에 대학원에 진학했을 텐데 1950년대 후반도 그렇고 제가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1990년대 초반도 그렇고 2020년에 지금 현재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다른 게 있었어요. 반대 이유가 다른 거죠. 그때 이 선생님께 주변에 특히 이제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대학원에 만약 네가 진학을 하려고 한다면 아예 서양사를 진학해라. 한국은 한국사를 공부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 그렇게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역사를 공부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잠깐 그 시기로 돌아가면 1950년대라고 하면 한국전쟁이 끝난 지 이제 한국전쟁의 상흔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시기로 우리가 되돌려보면 19세기말 한국은 강제적으로 개항을 했죠. 그리고 1910년 한국은 일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병합을 당합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긴 하지만 곧장 분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에 한국은 이제 동족산장의 비극을 맞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1950년대 후반은 그 상흔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때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냐? 만약 정말 네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역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서양사 공부해라.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1950년대는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풍미할 때였습니다. 따라서 그걸 수용하는 이른바 근대화를 먼저 성취한 서양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을 했던 거죠. 이미 그 이전부터 마찬가지긴 하지만 1950년대 서양은 한국이 추구해야 될, 모방해야 될 모델이었던 거죠. 좀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공부를 했던 1980년대 중후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이제 운동권 단체 중에 이제 주사파라고 있었죠. 이제 주체사상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대학생들이 이런 걸 고민했던 거죠. 잘 아시다시피 1980년대 중후반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이른바 군인 출신들이 대통령을 계속 맡고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기까지 했던 거의 30년 동안 군인 출신들이 대통령을 이제 통치한 그런 시기였죠. 도대체 왜 한국이 이런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싹 텄을 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었던 학문 중에 하나가 역사학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시겠지만 1980년대는 이른바 해방 공간과 관련된 엄청난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었을 때죠. 가장 대표적인 책이 아마 이제 해방 전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게 출간이 되고 나서 그 책은 어떤 해답을 내렸냐면 이런 해답을 내린 거죠.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 놓인 이유는 뭐냐면 1945년 해방 이후에 이른바 친일파들을 척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혹은 이승만 정부의 후원하에 친일파들이 그대로 대한민국의 주류로 남았고 그것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지금의 상황으로 만든 원인이다라고 하는 대답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답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결국 친일파의 후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주사파들이 판단할 때 북한은 달랐다는 거죠. 북한은 여러 가지 평가에 있어서 논의가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일성은 1930년대 북한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자체는 이제 팩트라고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아주 극단적으로 나누면 주사파들에게 한국은 친일파가 통치하는 나라, 북한은 독립군이 통치하는 나라,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듯이 북한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에 대입되는 이상사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주사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부끄러운 나라, 한국은 이제 북한을 따라가야 되는 나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한국은 누군가를 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 나와 있듯이 100년이 넘는 근대화 과정에서 항상 바깥, 구체적으로 서양만을 바라봤던 한국의 입장에서 2020년의 3월, 4월의 경험은 너무나 생경하고 속으로는 즐거운 그런 경험이 되었던 거죠. 자, 그렇지만 내부에서 이렇게 자부심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자부심에만 들떠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반성이 싹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이 이미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한국이 예를 들면 1970년대, 80년대에 거치면서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고, 이른바 아시아의 4마리 용국, 한강의 기적, 그 다음 1980년대 3조왕,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 세계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한국이 이제 추락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자부심에만 들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반성이 제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2020년 3월의 미국의 모습인데 한국은 이런 모습, 적어도 사재기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성숙한 시민의식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은 이런 맥락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맥락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것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 왜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한국만큼 촘촘한 택배망이 만들어져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클릭 몇 번만 하면 그 다음날 음식들이 배달이 되고 혹은 물품들이 배달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사재기를 할 이유는 한국 사회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긴 했겠지만 한국 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초적인 어떤 원리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따라서 이제 당시에 이 택배 노동자들을 코로나 시대에 이제 산타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산타 복장을 한 택배 노동자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이제 보여드렸고요. 또한 이제 마스크와 관련해서 지금 뭐 얼마 전에도 유럽, 뭐 베를린이나 런던에서 이제 뭐 수만 명이 모이는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자라고 하는 거죠. 왜 국가가 내 자유를 억압하느냐라고 해서 마스크를 벗자라고 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적어도 한국 사회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과연 성숙한 시민 의식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제가 되긴 하지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맥락은 뭐냐? 미세먼지죠. 이미 수년 전부터 미세먼지의 고통을 받았던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쓰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맥락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또 안 넘어가는데요. 넘어갔네요. 또 하나는 세월호입니다. 2014년 세월호를 겪으면서 이제 한국인들은 일종의 트라우마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트라우마를 갖게 됐고 그 이후에 한국인들 사이에는 이런 것들이 공유가 알게 모르게 공유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020년 3월 그렇게 확진자가 폭증할 때 대구 경북에 그렇게 수많은 의료인들, 자원봉사자들이 찾아갔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했겠지만 그 내부에는 아마 저희 연구단의 선생님들은 그걸 이제 슬픔의 힘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슬픔의 힘을 공유한 사람들의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중요한 맥락은 결국 2015년 메르스 사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 2015년에 당시 정부는 이 메르스 환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대중들이 불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고 사실은 병원 경영에도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아마 그런 좀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온갖 괴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가 됐던 거죠. 그걸 경험한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2020년을 맞이해서 코로나 사태 때 우리의 어떤 예를 들면 CCTV라든가 아니면 핸드폰이라든가 기타 신용카드를 통해서 개인의 정보를 추적하는 것이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사회에서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일정하게 수용했던 그 배경에는 2015년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불안을 떠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개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걸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경험이 쌓였고 따라서 2020년 K방역의 어떤 성공과 관련돼서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딱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반성과 관련해서 이제 사회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어떤 고민, 반성이 싹들 거죠. 첫 번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이거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각자 도생을 하자는 거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그리고 이런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하는 건 결국 극도의 개인주의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재기가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과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각자 도생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 연구단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의 아이가 받은 편지입니다. 아마 3월이 아닐까 싶고 코로나가 폭증하니까 이제 특히 이제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겠죠. 당연히 뭐 학교는 못 갔고요. 굉장히 친하게 놀던 친구가 이 아이가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놀게 한 거죠. 그러자 이 아이가 조그만 네고 상자와 함께 이 편지를 저희 연구단 선생님의 아이한테 전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우리 같이 뛰어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결국 우리가 같이 뭉쳐서 살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들이지 뿔뿔이 흩어지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고민을 낳냐면 이제 각 개인들이 모여있는 이른바 공동체, 사회, 더 나아가서 국가에 대한 고민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각 개인의 안전이 아니고 가족, 이웃, 지역 공동체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 안전을 지향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강화될 때 어떤 편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냐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착
헌신과 의무가 강요가 되는 거죠. 자발적인 협조가 아니라 그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주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폐해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는 이제 우리에게 이런 고민을 낳는 거죠. 이제 내 이익, 타인의 이익, 그리고 이것들이 섞여 있는 공동체 이익들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조율시킬 것인가.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이른바 개인주의와 국가주의 사이에 어떤 절충점들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낳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고대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나름대로 해답을 던지는 거죠. 아시겠지만 요새 이제 뭐 식당 가면 이게 이름을 쓰게 돼 있죠. 들어오자마자 저도 이름을 썼습니다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그러자 어떤 식으로 요새 바뀌었냐면 이름을 안 쓰고 자기 주소만 쓰죠.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뭐 강남구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강남구에 살고 있다라고만 쓰고 전화번호만 적나.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아예 개인별로 개인별로 주소와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써서 마치 우편함에 이렇게 넣는 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국가주의와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만들 것인가 관련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경험들을 축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회가 그걸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축적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리가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근대에 대한 반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른바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우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정 가운데 있죠. 이른바 이제 교통의 요지입니다. 여기 이제 철도와 도로가 모두 연결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른바 근대를 낳았던 경제적인 주요 요소는 뭐냐면 유통이죠. 유통인데 그것이 근대를 낳았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어떤 고민을 던지냐면 그 유통이 이제 코로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망으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그런 식의 근대를 낳았던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상찬하고 수용해야 될 것인가에 관련된 고민들이 싹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이른바 한 이전부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 방역과 관련돼서 자주 사용되는 언어가 뭐냐면 이른바 전쟁의 언어입니다. 전투의 언어죠. 보면 이제 전쟁 전자 이제 역병역대 전역이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전역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런 식의 용어가 어떻게 보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우리의 생명을 지금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건 적이죠. 여기 나와 있듯이 바이러스는 전투를 통해서 섬멸해야 될 대상이고 즉 적이다라고 하는 게 타당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서사들만이 구성될 경우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냐면 이제 국가주의가 싹틀 수 있다는 거죠. 국가 사회적 차원의 총력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총단결해야 되는 거죠.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전 국민의 단결이 호소가 되고 이때 만약 전쟁 과정 속에서 누가 실수를 했다든가 그 전쟁의 원인과 관련해서 국가가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해도 그것은 모두 덮입니다. 국가의 책임과 정책의 실수가 반기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이 싹트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근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넓게 보면 역사적으로 중세에서 근대를 낳았던 주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신중심의 세계가 인간 중심의 세계로 바뀐 거죠. 그랬을 때 그 근대가 결국 코로나 사태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른바 근대를 낳은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흔히 이제 박쥐, 뭐 에볼라 같은 게 원숭이, 최근에 코로나 같은 게 뭐 천상갑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과연 그러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진정한 원인은 인간이 자연의 공간을 점유하고 파괴한 결과가 아니냐. 이른바 자연의 공간을 인간이 침해하고 확대시켜 나가면서 그들이 생존에 필요한, 자연이 필요한, 그러니까 동물들이 필요한 최선의 공간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결국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른바 근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했던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 다른 것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고민들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민들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난 박쥐 한번 잡아본 적도 없어. 혹은 난 천상갑을 약으로 먹어본 적도 없어. 혹은 2015년에 이 메르스 사태가 관련 난 낙타오기라고 하는 걸 본 적도 없어라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면제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든 개발의 성취는 우리가 모두 다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3끼를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결국 근대 시대에 가능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두 성과를 항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책임도 같이 나눠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던지는 거죠. 개발의 성과를 근대 성취를 우리가 이제 책임감 있게
각 그 근대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이 근대적 인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대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근대를 뒷받침하고 있는 어떤 근대적 인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백신과 제인입니다. 지금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지금 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이제 백신의 개발인데 백신이 개발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전에 있었던 항원을 인간의 면역 체계가 인식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항원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지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고 파악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른바 백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른바 서양 근대의학을 낳은 세균학의 기본적인 법칙이죠. 16세기부터 이제 근대 서양의학이 성장하기 시작해서 19세기 말에 거의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파스테르, 그 다음에 독일의 코흐죠. 그리고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른바 세균학이 정립된다라고 했을 때 코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칙을 제시를 하거든요. 결국 콜레라 환자한테는 콜레라 균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된 균을 딴 사람한테 주입을 하면 역시 콜레라가 발병이 돼야 되는 거죠. 뭔가 동일성을 가진 실체가 이 세균학의 전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엄청난 변종이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불안정한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죠. 원인이 고정되지도 않고 굉장히 활성인 물체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 근대의학이 좀 더 이야기를 넓혀서 서양 근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측정 가능한, 인지 가능한 혹은 파악할 수 있는 생명체, 결국은 세균이죠. 세균의 근거에서 성립되었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시대는 이제 세균이 이제 바이러스로 전이되는 시대고 바이러스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고 이제 그 근대의 어떤 고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사고 방식과 관련해서도 측정 가능한 자연에 관한 근대적 이념, 이 근대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판적인 사고가 싹틀 필요가 있다, 고민이 시작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아까 전제를 했듯이 제 생각이라기보다는요. 저희 연구단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이것이 뭐 대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아까 시작을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3, 4월 인문학자들, 문사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흑사병이 어떻게 서양 문화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미술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좀 읽고 PPT를 좀 확인하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 전염병에 따라 삶의 행동 방식이 요동치는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에 따른 죽음과 집단적인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생존 메커니즘을 수정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지금 시점 우리를 비롯한 세계 인류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세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의 비교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흑사병이 서양 미술에 끼친 영향을 미술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사병은 1347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650년 전 겨울 유럽으로 보면 시칠리아에 상륙합니다. 그 이후 지금 지도를 한번 PPT를 보시면 피사, 피렌체, 시에나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한 3, 4년에 걸쳐서 유럽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패스트로 알려진 흑사병은 높은 전염력뿐만 아니라 각오할 만한 치사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치사율은 거의 99.9%라는 걸리면 죽는 그런 증상으로 나오고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환자는 짧으면 사나흘 아니면 길면 일주일 안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병 이름도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이게 시체가 거의 시신이 타들어가서 검게 되기 때문에 블랙데스, 흑사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흑사병에 의한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피렌체의 경우 한때 12만 명까지 늘어났던 인구가 흑사병 이후 4만 명으로 줄게 됩니다. 3분의 2가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 인구가 회복하는데 거의 200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당시 경제력은 인구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인구를 이러한 정도로 거의 초토화됐기 때문에
유럽 경제 피렌체를 중심으로 완전히 절반 이하로 축소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하셨던 데카메론을 쓴 그 보카치오가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렌체 도시 자체가 그냥 거대한 무덤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유럽이랑 미국에서 이게 보이는 거대한 그 시신 바디백들을 보게 되면 중세의 상황이 지금 바로 이 시점에도 재현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흑사병은 주기적으로 계속 발병한다는 점에서 더욱 공포스럽습니다. 우리도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것이죠. 흑사병은 1347년에 시작했지만 1362년에 또다시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년, 15년 단위로 18세기까지 유럽을 괴롭히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르네상스는 정확히 흑사병의 병마가 가장 맹위를 떨치던 개혁병의 시기와 팬데믹의 시기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서양 근대 문명의 첫 장으로 굉장히 주목하는 르네상스라는 문화에 앞서서 흑사병이 있었고 흑사병과 르네상스는 아주 묘하게 대꾸를 이룬다라는 것을 미술을 통해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던지는 질문은 흑사병은 이후 유럽 미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끝없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삶의 자세를 변화시켰을 텐데 그게 어느 방향으로 갔을 것이냐인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르네상스 미술의 이면에는 흑사병의 공포가 어떻게 자리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짐에 대한 답변이 제 오늘 그 발표를 통해서 좀 답을 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는 르네상스라는 서양 역사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보다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흑사병 결국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역사를 좀 더 다이나믹하게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흑사병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1951년에 밀러드 미스라는 연구자가 선구조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바로 이 피렌체가 이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그런 도시였고요. 다시 보시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 흑사병 직후에 제작된 제대화, 재단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대화를 연구하고 나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해와의 양식이 후퇴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흑사병이라는 거대한 전대미문의 그 충격 속에서 미술의 역사는 100년 전으로 후퇴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보시면 그의 주장은 지금 왼쪽은 그 원래 그 당시 미술의 성과는 약간 입체화되고 있었고 좀 더 이렇게 공간적인 거에서 논리적인 변화였었는데 오른쪽은 흑사병 이후 직후에 제작된 그 오르카니아의 스트로치 제대화인데 작품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좌우 대칭이 엄격하고 천사들의 배치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이미 그 100년 전의 양식으로 후퇴하는 그러니까 역사가 후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로 제시했습니다. 이 흑사병에 관한 선도적인 연구를 한 미스는 스트로치 제대화를 대표적인 흑사병 양식으로 주목하였습니다. 이 제대화는 1354년이니까 그야말로 첫 번째 흑사병 직후에 제작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선 시대에 있었던 공간감과 입체감, 특히 조토라고 대변되는 서양 미술사의 첫 번째 업적을 거의 부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밀러드 미스가 1951년에 주장한 흑사병 양식의 이제 핵심인데요. 그는 이제 확실히 흑사병 양식이 영향이 있었고 존재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논쟁이 시작되었죠. 흑사병이 미술에 끼친 영향을 이제는 단절로 본 겁니다. 이전 양식으로 후퇴하고 이제 본 건데 물론 후속 연구자들이나 새로운 연구에 의해서는 꼭 단절로만 볼 수 없고 연결도 될 수 있다. 일시적인 후퇴는 있었지만 그 연속되는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흑사병에 의해서 역사가 후퇴한다라는 쪽하고 여전히 지속된다라는 그런 연구진들이 지금도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입장은 무엇이냐면은 제일 좋은 건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저는 조금 단절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는 것은 양식이나 어떤 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미술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태도가 흑사병 이후에 급변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본 발표자는 그래서 저는 미스에 의해서 촉발된 흑사병 이후의 미술 연구는 양식이나 도상,
세부적인데 너무 국한해서 이렇게 작품 분석에만 너무 한정하지 말고 그림을 왜 사고 그림을 어떻게 기부하고 또 미술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 양식이 변했는지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 좀 더 큰 그림 하에서 문화적 어떤 변화 변이를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어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또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많은 또 화가들이 죽기 때문에요. 그림들이 굉장히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화, 그 오른편에 있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똑같은 드로잉이 두 번 사용된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반복적인 저런 표현 같은 것들도 흑사병 이후에 어떻게 보면 다급한 상황에서 미술을 제작하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부터 조금 주목해서 살펴볼 작품은 피렌체 그 한복판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오르산 미켈레 성당 내에 있는 성상 조각, 성상 보고대라고 할 수 있는 타버나클인데요. 바로 이 성모상 앞에 있는 저 보호대 또는 성상대라고 할 수 있는 저 타버나클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밀러드 미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연구자에서 스트로치 대다와의 흑사병 양식이 아주 잘 맞는 예로 이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보호대 여러 조각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조각으로 이전 평가를 했고요. 저는 이 성상대 이 거대한 조각이 만들어지는 그 양식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그 예배 방식 그리고 어떻게 기부하는지 이런 것들이 당시의 어떤 상황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 석조 구조물은 1459년에 완성됩니다. 이 오르산 미켈레 성상 조각은 최고급 대리석뿐만 아니라 황금과 보석 장식들이 아낌없이 들어간 기념비적인 조형물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 투여된 것으로 전해 오는데요. 그 기베리티라는 기록에 의하면 거의 8만 6천 피오리노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 돈으로 제가 얼추 계산해본 거의 1,000억대에 해당하는 돈을 그 당시에 투여해서 지금 그 세부를 보시는데 이 조각 보호대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르카냐가 제작한 이 석조물은 앞서 여기에 자랑하고 있었던 성모상입니다. 이 성모상 때문에 이 성모상을 보호하는 역할로 건립되는데요. 원래 이 성당은 곡물시장으로 사용되었고요. 개방형 로지아에 자리 잡은 성모상을 꾸미고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로 이렇게 건립되게 됩니다. 조금 자세하게 지금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지금 이 조각 성상 보호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많은 조각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멀리서 보니까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특히 받침대나 이런 특히 에는 그 성모님의 일대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조각되어 있고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왜 여기에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졌냐면 이 위기 상황에서 흑사병의 위기 상황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저 성모상이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대 미문의 기부금이 이 흑사병 이후에 이 오르산 미켈레 성당에 몰려들고요. 그 돈을 쓰기 위해서 결국 저런 일종의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런 성모님의 일대기 조각상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고요. 요거는 그냥 하고 여러 그 사회나 가치관을 알레고리를 그리는 이런 성상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 뒤쪽 면에는 성모의 승천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오르카냐의 석조 기념물은 무엇보다도 여기 안치된 성모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모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좀 보호하게 되었는데요. 이 성모상이 아까 말씀드린 성모상이 사실은 아까 그냥 성모상 다시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미 1292년부터 기적을 발휘하게 되는 물론 중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면 병에서 낫는 그런 것이 되면서 엄청난 사람들의 어떻게 병자라든지 아픈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면서 이 성모 앞에서 기도하게 됐고요. 그 당시 지금 매니스크립트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성모상이 앞에 있고요. 여기에 그 곡식 그 시장이었기 때문에 곡식을 팔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성모상 앞에는 자세히 보시면 병자와 가난 거지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모상이 원래 시장에 놓여 있는 하나의 좀 보조적인 성상이었지만 저 성상이 기적을 발휘하게 되면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 시장이 완전히 성당으로 개조되게 됐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 상인데요. 지금 이 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당이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정확하게는 이 성상은 몇 번 바꾸게 됩니다. 원래 이게 앞선 버전인데 이게 좀 아마 이미 그 흑사병 직전에도 이렇게 좀 더 입체적이고 이런 양식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렇게 조금 단순한 양식으로 바꾸고 있어서요. 흑사병 직전에도 미술에 대한 태도가 약간 보수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하게 됩니다. 이제 좀 더 흑사병 이후에 미술 소비가 어떻게 바뀌는지 사회 경제학적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사병은 유럽 사회를 암흑으로만 몰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역병을 이겨낸 생존자들에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 대역병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특히 인구의 대부분, 특히 뭐 3분의 2가 절명하게 되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삶들은 이후에 살아남게 되면은 소득이 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주택 가격도 싸지고요. 해서 흑사병 이후 생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낮아집니다. 반면에 그 소득은 확대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곡물 가격이 하락하고 주택 가격과 임대료까지 크게 하락합니다. 우리하고는 지금 현재하고 조금 다른 상황 같은데요. 반면 노동력 감소에 따라서 일손이 귀해지면서 노동자 계층의 소득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마테오 빌란이라 같은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하층민들이 너무 나태해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대든다 뭐 이런 기록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게 바로 흑사병 이후의 사회적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 미술의 측면에서 결국에 흑사병은 새로운 미술 수요를 또 창출하기도 합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죽음을 목격하면서 사람들은 종교 활동에 더 몰두하게 되는 결과를 보입니다. 물론 종교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흥청망청 쓰는 사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시 그 중세 기독교 메카 진시바에서는 종교에 결국 헌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막대한 돈이 교회에 몰리게 되고요. 그 일부는 뭐 교회를 짓는데 다시 재투여되거나 방금 본 대로 성상을 세우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일종의 흑사병이 끝나고 난 직후에는 미술시장에 흑사병 특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살펴본 오르산 미켈레 성상 보호대 조각도 이런 거대한 석조 구조물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 거의 맞아떨어지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흑사병의 공포 앞에서 사람들은 오르산 미켈레 성모상 앞에 모여들여 뭐 기적적인 치유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이 성당을 보면서요. 평소에는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가 사람들이 와서 미사를 찰 때는 그때 약간 드라마틱하게 커튼을 걷고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치유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기부금이 모여들었냐면 35만 피오리노입니다. 금화인데요. 이거는 그 당시 피렌체 도시국가의 1년 예산에 능가하는 천문학적 액수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천문학적 액수의 그 수입이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던 신도에게는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일종의 수입원일 수도 있지만 이런 엄청난 헌금은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절박했던 상황을 또 우회적으로 말해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성모상에 대한 광적인 추모는 그 당시 흑사병에 대한 충격의 어떤 우회적 증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그 헌금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그 1350년 12월 한 달 동안에 700레라의 헌금이 모여지는데요. 대부분 그 액면가가 가장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10원짜리 동전이 모여서 수억 원을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굉장히 소액이지만 전체적으로 모인 건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에 많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서민들도 여기에 헌금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모인 돈은 결국은 이게 국가가 이때는 좀 개입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막대한 돈이 모여서 피렌체 정부가 여기를 관리하는 신도의 타락을 좀 막고 그러기 위해서 공공 프로젝트를 계획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미지가 안 넘어가는데요. 예,
이 성상보호대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흑사병이라는 재단에 의해서 조성된 돈이 어떻게 미술품으로 전환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사병은 확실히 미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대대적으로 좀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부터 좀 언급할 연구는 사무엘 콘 주니어라는 연구자의 연구인데요. 이 사람은 12세기 말부터 15세기 초까지 우리나라 지금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6개 도시국가의 유언장 3,400개를 공부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유언장만 공부해갖고 낸 연구서가 바로 Death and Commemoration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의 연구에 의하면 흑사병이 재발하는 1363년부터 미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때 더 미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개인을 추모하는 장례 예배당이라든지 이런 극의 벽화라든지 극에 들어간 여러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건립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걸 제가 조금 다시 재정리한 것인데요. 흑사병 이전과 이후로 놓고 보면 같은 지역이지만 유언장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대비가 더 많이 커졌고요. 유언장 안에서 예배당을 건립해달라, 아니면 작품을 봉헌하게 해달라, 죽은 다음에 나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해달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대되는 수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보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거는 그 흑사병 이후 미술 가격이 변동 패턴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흑사병 이후 미술 작품의 구매 가격은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처음에는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올랐다가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격이 왜 오르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화가들도 많이 죽은 상황에서 그 그림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그림 가격이 올라가지만 점차 그림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마 저희가 이전 사례에도 보듯이 이전에는 굉장히 상류층들만 미술을 구매해서 그 교회에다가 기부하는 행위를 했는데, 이런 그 기부 행위가 노동자, 농부, 가난한 과부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런 고가의 미술품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미술품들을 구매했고요. 이 가격이 미술품의 양과 질적 확대를 동시에 가져왔다고 봅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 미술계에서도 이전 고액 가격보다도 소액 가격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또 그 오르산 미켈의 성상 조각은 형제회 또는 평신도라는 새로운 조직이 미술 구매 세력에 이제 등장하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집단과 그룹을 모여서 일종의 그 평신도회 집단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들이 또 단체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미술 수요를 보여주는데요. 숫자를 보게 되면 흑사병 이후나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거 보면 인구가 3분의 1로 줄은 거에 비하면 단체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를 고려할 경우 평신도회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저런 평신도회들은 자기만의 공간, 건축이라든지 그 안에 조각, 회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또 하나의 구매자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르산 미켈레 그 성상 조각의 주체를 지금 원래는 이런 조각을 했던 사람들을 이 성당의 운영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오르산 미켈레 성상 조각은 그 여러 가지 내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피렌체 정부의 큰 기획 하에서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큰 그림은 피렌체 정부가 그렸고 세부적인 진행은 이 오르산 미켈레 성당에 속한 평신도 회에서 진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 조각이나 이런 것들의 그 양식이나 성격에 대한 문제는 조금 논쟁적입니다. 좀 보시면 지금 그 흑사병이 서양 문화의 단절을 가져왔다, 후퇴를 가져왔다라고 주장하는 밀러드 미스의 경우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똑같은 성모가 그 신전에 들어가고 있는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모습에 봐서도 훨씬 더 엄격하게 그림이 변했다라는 거죠. 그가 주장하는 대로 그림의 양식이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흑사병의 충격에 의해서 후퇴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이런 작품을 여전히 주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해석도 여전히 가능하고요. 이건 굉장히 엄격한 이 모습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모시던 저런 위험 있는 저런 모습들이 이 조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흑사병의 양식적인 단절을 갖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걸 여기서 또 얘기도 하긴 합니다. 반면에 여전히 또 성모와 관계된 주제이다 보니까 따뜻하고 가족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뭐 또 한편 여전히 강조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단절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열린 뭐 구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스트로치 제대화나 이 제대화를 보호하는 이 성상 조각은 로컬적인 그 지역적인 한계로 보지 말고 피렌체 정부의 입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로 보는 것이 좀 맞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피렌체 정부의 어떤 목조가에서 오르산 미켈의 성상 조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이 그 조각 군상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피렌체 국가의 정체성을 강조한 모티브가 적지 않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기 피렌체를 상징하고 있는 사자도 보이고요. 피렌체를 보여주는 백합을 들고 있는 저런 그 천사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뭐 이런 그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는 집단적인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저런 상징들이 곳곳에 작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설계 그 자체도 피렌체 정부, 즉 피렌체가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여기에서 드러났고요. 특히 이 조각상 뒷면에 가서 보시면 이 성모 승천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 성모 승천이 하시면서 올라가시면 허리띠를 풀어갖고 밑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 토마스에게 주는 그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1350년 피렌체가 그 인근에 있는 프라도라는 국가를 정복하였는데요. 프라토라는 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그 국가적 유물이 바로 성모의 허리띠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리띠를 자기들이 다시 이렇게 조각으로 하면서 결국 피렌체가 그런 세계까지 다 품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각이 되었다고 저는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피렌체는 뿐만 아니라 1351년 뭐 이런 밀라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런 성모 승천이라는 일종의 이런 주제가 피렌체의 새로운 국가적 군사적 승리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렌체가 이제 대역병, 흑사병이라는 대역병의 충격이 가시자마자 피렌체는 주변 지역의 패권을 확대하면서 밀라노와 이제 군사적으로 대립했고요. 이러한 관계에서 이런 기적을 발휘하는 오르산 미켈의 성상 조각은 치유의 염원과 함께 피렌체의 국가적 번영을 뭐 동시에 기원하는 종합적 목적의 상징물로 기획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르산 미켈의 성상 조각은 건립 기초는 일반 시민들이 낸 봉헌금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성당을 운영하는 찬양 형제회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렌체 정부의 일종의 약간 야심도 담기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성상 조각대는요, 아마 그 당시 최고의 미술품은 저런 결과적으로 흑사병에 의해서 막대한 돈이 투자된 저런 조각상이었을 구조물과 같은 조각상이었는데요. 이 우르산 미켈의 성상 조각에 보이는 이 조각상들은 내용적 형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시대적 메시지가 중층적으로 담아 있어서 도리어 다양하게 읽히는 게 당연한 결과라는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론인데요. 지금까지 저는 흑사병이 미술에 끼친 영향, 이거 아주 집중적으로 우르산 미켈의 성상 조각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중세는 뭐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체 유럽 중세는 전쟁과 기화, 전염병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흑사병은 기존의 어떤 위협과도 뭐 계속 있었죠. 하지만 그래서 뭐 결국 흑사병도 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지만 흑사병의 파괴력은 기존의 어떤 위협과도 차별되는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고요. 흑사병 직후 오르산 미켈의 성상
성모상에 모였던 그 당시의 천문학적 액수의 봉헌과 기부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만큼 절박했는지를 역설적으로 읽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주장한 대로 미술에 있어 흑사병은 그 주문이나 기부 패턴 등 사회 미술 관계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요. 오르산 미켈레 찬양 형제와 같은 평신도도 또 더 많이 모여지게 되고요.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미술 아니면 또 시각 이미지를 통해서 개인의 추모라든지 집단에 대한 추모가 모이게 됐다는 것도 흑사병에 의해서 벌어졌던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가져온 극도의 혼란 속에서 이런 미술을 제작을 통한 구원의 열망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서도 계속 가속되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위기가 기회로 역전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흑사병은 바로 이 흑사병으로 야기된 광범위한 위기감도 역설적으로 미술 제작 또는 이미지 제작의 열망으로 이어졌고요. 이것이 서구 사회에 미술이 안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흑사병의 극단적 공포가 결과적으로 서양 근대를 친미술적으로 변화시켰고 이 때문에 서양 근대 문명의 첫 장인 르네상스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